대표님들, 우리 회사 매출도 잘 나오고 장사도 잘 되는데 막상 정책 자금이나 대출을 받으러 가면 번번이 거절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납품하는 거래처가 얼마나 빵빵한데, 이런 생각에 밤새워 수십 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하십니다. 그런데 심사역은 그 사업계획서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심사역이 가장 먼저 열어보는 서류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표님 회사의 민낯이 그대로 적혀있는 재무제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사역이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먼저 짚어내는 치명적인 세 가지 함정이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9년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돈 문제를 정리해드리고 있는 기업성장 파트너 김 팀장입니다. 자금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정책 자금을 받으러 다니시는데 왜 거절당하는지 모르시는 대표님들입니다.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시는데 정작 내 회사 서류가 심사역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심사역, 그러니까 공단이나 보증기관 직원분들은 대표님에게 돈을 베푸는 천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대신 운용하는 직장인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내가 승인해준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고 문을 닫아서 내가 감사받고 문책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역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첫째, 이 회사 돈 빌려주면 꼬박꼬박 갚을 능력이 있나? 둘째, 이 회사에 지원하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투자인가? 대표님들은 보통 면담 자리에서 요즘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감정에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심사역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갚을 능력이 있고 성장할 구조가 보여야 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갚을 능력을 가장 냉정하게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가 바로 재무제표예요.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재무제표에서 경고등이 켜지면 심사역의 마음은 그 순간 닫힙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내는 경고등 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심사역이 재무제표를 딱 펼치자마자 확인하는 첫 번째 지표, 바로 최근 3개년 매출 흐름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작년에 우리 매출 30억 찍었습니다 하고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심사역은 작년 매출 숫자 하나만 보지는 않아요. 3년 전 50억, 2년 전 40억, 작년 30억, 이렇게 매출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사역은 즉각적으로 이 회사 제품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나?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나?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은 대부분의 정책자금 기관에서 불리하게 평가받습니다. 코로나 때나 불경기 때 매출 좀 꺾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매출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매출이 하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하락했는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제가 참여했던 컨설팅 사례 중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매출이 55억에서 35억으로 떨어진 제조기업이었는데요. 숫자만 보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매출 하락은 시장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물류 마비에 따른 일시적 원자재 수급 문제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핵심 거래처들과의 계약은 100% 유지되고 있으며 원자재 수급처를 다변화하여 매출이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수억 원의 자금 조달 성공이었어요. 매출이 꺾였다면 숨기지 마세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대신에 망해가고 있다가 아니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회복 흐름에 있다는 것을 최소한 가결산 자료로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심사역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입니다. 심사역이 매의 눈으로 찾아내는 지표, 바로 부채 비율과 자본 잠식 여부예요. 부채 비율이란 내 자본 대비 빚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 100만 원이 있는데 빚이 200만 원이면 부채 비율이 200%예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부채가 다소 많다고 보기 시작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보다 훨씬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이란 말 그대로 자본이 잠겨서 사라진다는 뜻인데요. 회사를 처음 세울 때 넣었던 종잣돈, 즉 자본금이 적자가 쌓이고 쌓여서 다 까먹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심사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 종잣돈도 다 까먹은 회사에 국민 세금을 빌려준다? 이건 심사역 본인의 책임을 걸어야 하는 행위예요. 자본 잠식 상태에서는 심사역의 신뢰를 얻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자본 잠식인 회사는 평생 정부 돈 구경도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 신청 전에 재무구조 정상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님이 그동안 회사에 개인 돈을 계속 빌려주면서 회사를 버텨왔다면 이 돈이 재무제표에서는 가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수금이란 쉽게 말해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돈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때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작업, 이걸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에 빌려줬던 돈을 갚아달라는 대신 그냥 내 회사에 투자한 걸로 하겠다고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채가 확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자본 잠식도 해결되는 거죠. 이런 사전 정비 없이 무턱대고 서류를 들이미는 건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정책 자금은 신청보다 숫자 정비가 먼저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장 많은 대표님들이 간과하시는 세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이란 회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영수증도 없고 어디다 썼는지도 증빙이 안 되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돈을 대표님이 썼는데 아직 갚지 않은 것처럼 잡혀있는 금액이에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내 회사 내가 키웠는데 거래처 밥도 먹고 영업 활동도 하다 보니까 법인 통장에서 좀 나간 건데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사님한테 기장 맡겨놨더니 연말에 대표님 가지급금이 좀 쌓였네요 한마디 하고 세금 좀 더 내는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자금심사 입장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읽힙니다. 심사역이 가지급금을 볼 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회사에는 대표님이 아직 갚지 않은 돈이 이만큼이나 있네. 그러면 굳이 외부에서 자금을 받지 않아도 대표님이 이걸 먼저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담당자도 대표님에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이 크면 클수록 회사 입장에서 외부 자금이 굳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지표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 가지급금은 세금 문제도 따라옵니다. 국세청은 대표님이 회사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보고 일정 기준 이자, 현재 기준으로 연 4.6%의 인정이자를 대표님 소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아무 조치 없이 놔두면 매년 세금이 추가로 나오고 자금 심사에서도 부정적으로 읽히는 겁니다.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급여 조정, 배당, 임원 차입금 상환 등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추후 별도 영상으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지급금이 크면 자금 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규모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장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셔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세무사님들과 함께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흐름, 자본 잠식, 가지급금까지 다 점검하셨다고요? 그런데 대표님, 이 세 가지를 보기도 전에 시스템에서 즉각 탈락시키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 체납입니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단 하루, 단 1원이라도 밀려있다면 대출의 문은 닫힙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금인데 세금 안 낸 사람한테 주지 않겠죠. 대출이 급하신 상황이라도 세금 체납은 먼저 완납하고 완납증명서를 떼셔야 자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둘째, 개인 신용관리입니다. 정책자금은 신용 안 본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개인 신용 점수는 방어하셔야 해요. 당장 급하다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제2금융권 대출로 돌려막기 하시면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심사역은 대표님의 최근 금융 사용 패턴도 들여다봅니다. 고금리 카드론이 계속 늘어나는 패턴이 보이면 이 회사는 현금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읽습니다. 신용관리가 무너지셨다면 일반 정책자금보다 저신용자를 위한 별도 자금 경로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턱대고 여러 곳에 신청서 넣으시면 오히려 심사 기록만 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역은 사업계획서보다 재무제표를 먼저 봅니다. 매출이 꺾이고 있다면 왜 꺾였는지, 어떻게 회복할 건지 시나리오를 준비하세요. 둘째,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자본 잠식 상태라면 신청 전에 가스금 출자 전환 같은 재무구조 정비를 먼저 검토하세요. 셋째, 가지급금이 크면 외부 자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세금 문제도 함께 생기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기장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기장세무사와 상의해도 답이 안 나온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세금 체납과 신용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재무제표 볼 기회조차 없어요. 자금 조달은 신청서 쓰는 날부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전부터 재무 상태를 정비하는 전략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법인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더라?
우리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지? 불안하시다면 지금 당장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서 재무제표 가결산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만약 대표님들 중에 컨설팅까지 받기는 좀 그렇고 내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 싶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자금 조달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보고 싶다 싶으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전자책 링크 올려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사업의 방향성을 잡는데 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대표님 통장을 지켜드릴 알짜 경영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